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1일 저녁 6시 8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국민 앞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을 방탄으로 삼아 권력 뒤에서 자기 재판을 권력으로 막아버리고 숨어버린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좀 약간 좀 이제 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애국 동지님들에게 저 생각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방송 원고를 만들고 계속 반복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정에 선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으로 방탄을 막고 자기 재판을 법 앞과 국민 앞에서 받지 않고 숨어버린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은 그는 정치적인 세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 권력을 찬탄한 문재인 세력이 권력을 빼앗아서 법과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의 최종 승인,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이루어져가지고 그 기득권들이 모의한 거죠. 우리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군인들이 군인 세력들이 총, 칼, 대포, 탱크,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것도 쿠데타고 그랬지만은 기득권들, 특히 정치인들, 법을 아는 사람들, 그 사회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계급이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빼앗아 가는 것도,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도, 그것도 이제 쿠데타고 그러는 거예요.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그냥 가는 거고, 실패하면은 역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지금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2번 겪어버렸어요. 전부 다 이제 보수 대통령 쪽에서 탄핵을 당해버리고 파면당해버리고 좌파 더불어민주당 쪽 세력들이 탄핵을 하고 파면을 하고 똑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한 건데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보게 되면은 법과 제도를 내세워가지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내란, 즉 쿠데타를 하고 그런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이 익득스승
나 혼자이고 그럴 거예요. 또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거예요. 왜? 그 합법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라는 그 헌법기관을 통해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기득권에서는 절대로 그 음모론이다 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을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바퀴벌레 그 박멸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 아이들이 꺼내던 카드가 중국이 부정선거의 최종 수혜자이고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세력이라고 전 세계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자, 군대가 동원되어서 하는 게 쿠데타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패거리, 전체주의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 도둑질하는 거, 법과 제도와 헌법재판소, 또 국민들한테 여론몰이하면서 읍소하면서 징징 울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했잖아요. 권성동이가 그랬고 지금 또 누구야죠? 정청래가 그랬고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대한민국 앞으로 이 정치사에서 계속 연결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하던 이혼집 정부제를 하던 내각제를 하던 전부 다 탄핵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멸망하는 나라, 멸종하는 나라,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저 생각이 어때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것도 이제 뭐 막으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저도 뭐 살만큼 살았고 인생 이제 60 넘겨보고 그러니까 60살 넘겨보고 그러니까 아 바른 말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뿐이 없고 그래요. 어차피 죽잖아. 뭐 구차하게 뭐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법정에 선 지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파면,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 역사의 기록을 남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 앞에 나섰어요. 그리고 법대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 가운데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대장부고 그런 거예요. 대장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는 권력이 그의 손에 있을 때와 권력이 그의 손에 없을 때 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개방했어요. 숨지 않고 숨어버리지 않고 법의 심판을 먼저 받고 국민 앞에 서려 했습니다. 이는 권력자의 진정한 당당함이며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계백 정신과 화랑 정신과 고구려 무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 정신을 보여줬어요.
역사는 그를 법정에 선 당당한 지도자, 대통령으로 후손들은 기록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 지도자의 당당함. 지도자가 법정과 국민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재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며 권력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용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이 있을 때나 권력이 없을 때나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막을 만들지 않고 그 뒤에 서 있지 않았어요. 스스로 국민 앞과 법 앞에 나와 가지고 그 심판을, 국민의 심판과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윤석열 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요. 두 번째, 권력과 법의 관계. 권력은 불과 같습니다. 잘 다루면 국민에게 따뜻함과 빛을 비춰주지만 잘못 다루면 권력자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법은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법은 권력을 조정하는 장치고 그래요. 대통령을 지낸 지도자가 법 앞에 서는 순간 권력은 국민의 눈에 정당성을 얻습니다. 법을 피해 나가고 그러면 그거는 피해가는 쥐새끼에 불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당당하게 섰잖아.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법을 피해 가지고 휠체어 타고 뭐 붕대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당당하게 좀 서 있잖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원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 의미.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민에게 충격이었지만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대한민국 건국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뭐 하야를 하고 뭐 혁명으로 쫓겨나고 뭐 총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서 죽고 뭐 백담사에 가고 깜빵에 가고 자살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근데 이상하게 좌파 쪽 문재인 그 사람은 아직까지 멀쩡하고 그래요.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엄청납니다. 깜빵에 가지 않고 그랬어요.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민에게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시험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법정에 당당히 섰다는 점에서 역사는 그를 법정에 선 지도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재판이 아니라 권력과 법,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비, 바람, 눈바람, 폭풍을 맞아가면서 혼자 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적 교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학생들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사건은 교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윤 어게인의 그 핵심을 보게 되면은 청년들이 그 선봉에서 있고 그래요. 권력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 아래에서 국민과 함께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 아래에서 국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존재가 그 사람이 지도자이고 권력자이고 대통령이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의 당당함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법과 국민 앞에 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보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다음에 숨어버리는 권력자와 대통령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섰다는 사실은 지도자의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권력 뒤에 숨어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 운동권들,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그래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모든 사건들, 더불어민주당과 운동권들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건, 사고, 재판은 전부 다 거의 면제 판결을 받았어요. 전부 다 무죄야. 권력을 잡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하늘이 지켜보고 땅이 듣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6 운동권 세력의 내로남불, 이것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1등 공신이 운동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당당히 섰다는 사실은 지도자의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권력 뒤에 숨어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국민 앞에 서지 않고 권력과 패거리 조직의 보호막 뒤에서 자신들이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벤치로 집게 벤치로 악어가 먹이를 놓지 않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파내고 있습니다. 그게 내로남불의 정의입니다. 하나, 권력 뒤에 숨어 있는 정치인의 모습들. 권력자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권력자는 국민의 선택,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법정에 서지 않고 권력과 세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당당함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며 국민에게는 사기, 거짓 세력, 기망으로 비칩니다.
두 번째, 운동권의 내로남불 정치. 운동권이 내로남불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동권들이 내로남불을 가르쳐준 스승들이 누구야? 북한인가? 중국인가? 소련인가? 자, 운동권들은 운동권 이꼬로 하게 되면은 이는 MC의 제곱이 상대성 이론이고 그러면은 어 운동권들은 이꼬르 내로남불입니다. 이렇게 그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숨는 내로남불의 정치, 내로남불의 정치. 숨는 권력자의 가장 큰 특징은 내로남불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상대의 잘못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국민은 이러한 이중 삼중 잣대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으며 40년 동안 지켜봤나? 맞지? 그거 지켜보았지. 청년 세대는 이를 가장 강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그걸 이해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권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지가 40년이 되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운동권 세력, 좌파 세력은 내로남불의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그랬어요. 이를 지켜본 청년들은 이게 진짜 싫어하고 그런 거지. 또 강하게 거부합니다. 청년들은. 20대, 30대, 40대들은 강력하게 거부해요. 내로남불은 정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독입니다. 내로남불은 국가를 멸망시키고 국민을 멸종시키는 1등 공신이 운동권이 이꼬르 내로남불입니다. 운동권 이꼬르 내로남불. 이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숨는 권력자의 모습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며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지도자는 법과 국민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권력 뒤에 숨는 정치인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천재인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자,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교하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과 법정에 선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남아요. 국민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 뒤에 숨어 자기 재판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방탄조끼, 방탄유리, 방탄하면서 방탄 정치를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고 방탄 권력을 만들었어요. 국민에게 회피, 도망을 가고 기만으로 비춰졌어요. 이 대비는 비교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다음에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고 그래요. 정치의 본질을 가르치는 강력한 교육적 사례가 됩니다. 세 번째, 정치 권력의 타도 움직임과 정치적 전략, 이 정치적 갈등 구조.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정권 교체는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갈등과 대립을 반영했어요. 여당과 야당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세력과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 간의 충돌이 격화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 작동이지만 때로는 정권 타도라는 구호로 과열되기도 합니다. 정권 타도라는 말을 제가 제일 처음 들어본 것은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들어본 말이고 그래요. 정권 타도하자. 둘, 야당의 공격 방식,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됩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합니다. 국회 내 견제, 법안 처리 지연, 국정조사 요구,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합니다. 여론전, 언론과 방송, SNS를 활용해 정부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국민 여론을 형성합니다. 사법적 대응, 검찰 고발, 특검 요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와 주변 인물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수단이지만 이 합법적 수단을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정권 타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추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운동권 좌파 세력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 방법으로 법적 정치 투쟁을 했어요. 실제 사례와 맥락, 박근혜 정부 사기 탄핵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경험과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당시 야당은 세월호 사건 그리고 촛불 집회와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갖 모욕적인 누명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는 들러리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 좌파 세력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선고를 했어요. 좌파들은 탄핵을 통해 가지고 조기 대선을 해서 권력을 강탈, 도둑질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면은 헌법재판소를 이용해가지고 탄핵 파면을 해가지고 권력을 빼앗아버리면 된다. 도둑질하면 된다. 제도와 법과 제도를 이용한 치밀한 공작이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내란 쿠데타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남대문 집회, 촛불 집회, 촛불 행동 집회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또 온갖 천공 스승
또 뭐 무슨 법사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역사적 사실이야. 우리가 다 기록을 다 해놓았어. 선전선동. 그리고 뭐 털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용비어를 퍼뜨리고 카더라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정책 비판을 넘어 정권 자체를 흔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에서 이렇게 하는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가 중화민국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낼 때 하는 방법이었고, 다음에 김일성이가 평양에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숙청할 때 하던 방법이고 그래요. 왜 운동권은 왜 그 방법뿐이 이 방법뿐이 생각 못하고 그러는 거야. 안타까워. 네 번째, 국제적 맥락. 정권 타도 움직임은 국내 정치만 아니라 국제적 환결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 아이들은 한국에 돈을 안 뿌렸어요. 중국 공산당은 손자병법의 보고 중국 공산당은 그 용관계를 써가지고 간첩들을 들어 보내가지고 한국의 모든 기득권들을 여자 돈으로 다 매수해버렸어요. 결혼까지 한 사람들 있잖아. 내 말이 틀렸나? 정치인들, 친인척들한테 중국에 무역회사, 기업체 만들어주고, 또 뭐 한국의 뭐 중소, 서울대 나온 애들 중에 자기들은 말 잘 듣는 아이들한테 돈 좀 벌게 해주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 아이들은 한국에 돈 뿌린 게 없어요. 중국 아이들은 엄청나게 돈을 뿌렸다고. 그 돈을 다 받아 처먹은 거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중국은 완전히 신이 되어버렸잖아.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중국을 완전히 신처럼 모시고 있어요. 외부 세력의 영향, 국제적 긴장 속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외부 세력,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활용하거나 의심받는 부정한 짓을 했어요. 했다는 경우가 말이 많아. 우리 국민의 시각은 국민은 이러한 국제적 맥락을 통해 정치적 움직임을 더 복잡하게 이해하고 다 간파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은 현재 기득권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 정도까지 다 알고 있잖아. 이것을 주는 교육적 교훈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치 권력, 국민이 선출하고 위임받은 정치 권력을 타도라는 극단적 목표로 흐를 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정치적인 혼란과 혼동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국민은 서울대 연대고대 여기를 졸업해도 그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를 못하고 기득권들이 내리꼽는 전화 한 방에 기득권들이 아들, 딸들은 다 취업이 돼. 전공에 상관없이. 옛날에도 1980년대에도 그랬으니까.
1980년대에도 그랬으니까 똑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자 운동권이 대무질한 거 아니야. 근데 기성세대들보다 더 부패 타락했잖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정권 타도 움직임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민주주의 본질이지만 과열된 정치적 공격은 국민에게 피로와 혼란을 주고 국가 경제를 부도 파탄 나게 만들었어요.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자영업자들, 빚쟁이들 있잖아.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은 빚쟁이야. 거기까지 몰려버렸잖아 지금.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국 정치가 흔들릴 때 국민은 더 큰 불안을 느끼고 경제는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밥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이 사실을 기반으로 정치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기득권들 더 이상 자기네들의 의지대로 뭐 포퓰리즘, 배급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경쟁, 러시아와 유럽의 전쟁, 갈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불안정 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적 힘의 균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큰 절을 올리는 노예의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손, 천손 민족으로서 당당히 국가의 주체성과 국민의 존엄을 가지고 국제적 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러시아와 유럽의 전쟁,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쟁 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적 힘의 균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같은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본색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큰 절을 올리는 노예의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 지구상에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손, 즉 천손 민족으로서 당당히 국가의 주체성과 국민의 존엄을 가지고 국제적 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 국제적 힘의 그림.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력 모두 국가의 힘을 구성합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식민지의 경험과 전쟁의 아픔은 엄청난 성장을 하기 위한 그 수업료로 낸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살 이유는 없어요. 그 속에서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 동안 기득권과 국민들은 돈과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가장 중요한 머릿속에 정신, 이념, 사상 이것은 완전히 노예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조건 큰절하고 여기에 감사, 저기에 감사, 쎄쎄 땡큐 하는 그런 노예 정신을 가지고 오로지 돈만 쫓아가다가 오늘날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개쪽을 당하고 살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 저거는 국가 부도나면은 깡통 거지 돼요. 국가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도 말은 멋있게 해야지. 이제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주체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이 주체적인 국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파괴하고 국가를 멸망시키로 국민을 거지 깡통으로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 게 운동권 세력이고 그래요. 운동권 세력들. 마르크스, 레닌 책을 읽고 김일성 만세 부르고 최근에는 이제 그 모태똥 만세, 시진핑 만세를 부르는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을 배급제 경제, 포퓰리즘 경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스팔트 나가보고 그러면은 저도 모르는 연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이크 잡고 떠드는 아이들이 베네수엘라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걔네들은 엄청난 석유 에너지, 히토리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좋은 곳에 중심에 있는 나라고 그래요. 베네수엘라. 거기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한국은 거기 베네수엘라 발끝에 때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연사들 마이크 잡고 그렇게 국민을 바보 깡통으로 만들지 말아요. 똑바로 말을 하라고 똑바로. 베네수엘라는 한국보다 더 낫다고.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거기는. 한 놈이 잘못 떠들게 되면은 다른 놈들이 계속 이제 마이크 잡고 계속 떠드는 거야. 선전선동 해가지고 계속 이제 스스로 이제 무너지고 그런 거야. 그놈아들 자기들 그 앞에다가 무슨 교수 박사라는 또 간판을 달지. 무슨 정책 연구소 박사. 그 사무실에 찾아가면은 간판도 없어. 쪽팔린 줄 알고 그래야지. 어? 우리 한국의 주체성과 존엄. 한국은 더 이상 큰절하는 노비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 무슨 대통령 선거만 하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왜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큰절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나. 자기 정치적인 이슈, 국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걸 말하고 그래
해야지. 그걸 말할 시간에 절을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러더라고. 아예 답답해, 답답해. 그래도 뭐, 우리 세대는, 그 60살 이제 초반 세대는 부모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밥을 굶지는 않았잖아. 근데 무슨 뭐 지금 70 넘어간 사람들은 밥을 많이 굶었잖아. 전부 다 이제 전 국민의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아니야. 지금 70대, 80대들. 에휴, 더 이상 이제 큰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안 먹혀. 한국은 더 이상 큰절하는 노비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주체입니다. 한국인의 존엄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어요. 나는 다른 거는 뭐 좌파들이 말하는 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국가로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각 나라, 뉴질랜드 16개국이 이 좁은 한반도에 와가지고 전쟁을 했잖아.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 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리고 그런 거예요. 뭐 항일투쟁이 무슨 뭐 그런 거는 나는 신경 안 써.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60살 딱 되고 딱 보고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미래가 보여. 한맺힘과 열등감을 극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증오심이 생기고 미워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주먹으로 하지 못하고 총칼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바늘 운동하고 반미 운동, 바늘 운동하고 그러는 거야. 세계는 지금 화성에 가서 산다. 목성에 있는 유로파에 가서 산다. 토성에 있는 타이탄에 가서 산다 하면서 전부 다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떠나잖아. 근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자손, 천손 민족이 그 뭐 한맺힘과 열등감을 극기를 하지 못해 가지고 패거리 만들고 또 내로남불 그 땡깡 정신을 가지고 야 그 뭐 아유 10년 동안 내가 그걸 다 배웠다니까. 근데 배우고 나니까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 세상 골 때는 거야. 나는 이제 나이 저승에 갈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될 나이고 그래요. 이제 죽어야지 뭐. 이 존엄은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히 드러나야 합니다. 천선 민족 사상. 한국인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천선 민족,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부도나면은 거지 되잖아. 돈만 밝히고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 인류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 있는 국가와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모든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는데 한 국가와 국민이 부국강병한 그 등급으로 올라가고 그러자면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야 돼. 전쟁은 모든 것을 결정 지어버려. 승자가 되거나 패자가 되거나 패자가 되거나 승자가 되거나 승자가 되면은 이 지구를 가질 수 있고 그래요. 만주, 베이징, 상해 우리 땅이야. 베이징, 상해 점령하면은 우리 거야. 일본 아이들이 베이징하고 상해 점령해가지고 만주국 만들었잖아. 우리라고 왜 못해? 하면 그만이야. 먹는 놈이 임자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속에서 어느 한쪽에 종속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참전해야 돼. 어? 한국은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국민의 존엄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시민을 겨루는 패권을 나누는 전쟁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란 군사적 동맹도 되고 군사적으로도 참여하고 경제적으로도 돈으로 배팅하고 그래야지 만주하고 베이징 상해가 우리 땅이 되는 거야. 일본 놈들도 그렇게 했잖아. 일본 놈들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아이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있는 동경, 오사카, 뭐 저기 일본의 전국 열도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일본 국민들 모아가지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만주 먹고 베이징 먹고 상해 먹고 대동아 만들었잖아. 요번에 뭐 통일교에서 뭐 한일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옛날에 그 문선명 그 세대가 대동아 공영권 그 세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만주국을 세웠던 그 세대가 그 야심이 있구나.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조상님들은 중국 그 한족 그 짱깨들보다 우리가 더 우수했다고. 그 중국 짱깨 한족 아이들이 지들 이제 그 역사 유물 피라미드를 발굴했는데 그게 그놈아들 조상께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었단 말이야.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커, 더 웅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손민족이야. 천손민족. 이렇게 말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역사가 밝혀지고 그러면은 그 일본 놈들이 경성 제국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만들어놓은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그 역사 교수 놈들이 만들어낸 그 이제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 역사학자들 당신들 매장될 거야. 매장돼. 아는 게 좆도 없잖아. 아는 게 없잖아. 지금 한 번도 그 번역 못할 걸.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사상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적에서 주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를 이제 여러분 청년들이 만들어야 돼. 응? 청년들 우리 기성세대 욕만 하지 말고 이제 당신들의 생각과 당신들의 말과 당신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야 돼.
자, 지금 이제 어깨에 좀 힘 좀 쫙 드리고 또 말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단번에요. 죽은 사람들 옷이야. 저기 뭐, 그, 강남역에 가면은, 강남역에 가면은, 한 5년 전에, 5년 전에 강남역에 가면은, 그 죽은 사람들 옷을 파는 그 매장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사가.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제 뭐, 불태워버리기가 아깝잖아.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하루를 굶던, 이틀을 굶던, 3일을 굶던, 내가 한 생각을, 말을 기록하고 그래야지. 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업신여기를 당하지 말고 그래야지. 업신여기를 당하지 않고 그러려면은 말을 해야 돼.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노비, 노예, 노숙자 취급당하고 앵벌이 취급당하고 그런다고. 말을 해야지. 다른 놈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지 말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해야 돼. 뭐 저 털보 방송 봐. 걔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야. 털보가 거짓말해도 진짜라고 믿잖아. 거기 뭐 저기 뭐 정동영이 뭐 정청래 뭐 국회의원 장관한 아이들이 가가지고 김어준이한테 가가지고 큰절 하잖아. 털보한테 가가지고 큰절 하잖아. 에이. 자, 청년에게 맡겨진 시대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돼.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청년들은 20대, 30대, 40대들은 이제 그들의 세상이야. 그들은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한반도에 태어난 거야. 역사적 사명을 타고 뭐잘 나가는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기 뭐 유럽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책임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국제적 갈등, 경제적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수레바퀴를 앞으로 밀어가는 힘은 바로 청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의지와 그들의 이념과 사상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미래의 주인이야. 586 이제 60대 중반이 된 운동권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하니 내로남불 국가를 멸망시킨 세력이야. 국민을 분열시킨 세력이고 국민이 뽑아놓은 선거를 통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을 2명이나 탄핵 헌법재판소를 이용해가지고 제도와 법과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2명의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킨 그 정치 권력을 강탈하고 찬탈하고 도둑질한 세력이 운동권이에요. 그리고 지들이 정이고 지들이 공이고 지들이 존엄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되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배우는 마귀들의 생각이야. 마귀들의 생각. 그래서 좌파 아이들이 정치 권력을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때려 빠쓰는 게 종교야. 종교. 문재인 정권 때 한국 기독교 얼마나 많이
부서졌나?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예배 못하게 했어. 다 죽어버렸잖아. 지금 또 뭐 이제 살아나던 이제 종교가 이재명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통일교가 가장 돈이 많아. 통일교부터 좀 때려잡고자 하잖아. 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나?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책임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국제적 갈등, 경제적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수레바퀴를 앞으로 밀어가는 힘은 바로 청년들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청년들은 세계 무대에서 인류 번영과 공영의 책임을 지고 자유 영혼으로서 창조적 세계를 열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청년들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우리 세대가 일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 일을 하고 죽을 거야. 그 세계적 책임, 한국 청년은 단순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우린 자유영혼이고 그래요. 청년은 기성세대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와 창조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합니다. 창조적 세계.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정치,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한계와 청년의 도전.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정치적 쓰레기에 질식하지 않고 당하지 말고 청년들 대동단결하여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해요. 청년들 영혼은 불타고 있잖아. 젊은 영혼들 아니야. 기성세대의 한계. 우리는 지는 석양의 태양이고 그래요. 탐욕과 권력 다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찬달해버렸잖아. 그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그들이 무슨 인간이야. 종교에서 말하고 그러면은 마구니 마귀들이지. 청년들은 조상들이 전통과 영광을 빛내며 민족 후손들이 무궁한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참 이게 말하면서도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끄럽네. 너무나 부끄러워. 자, 마지막으로 한 1분만 말하고 끝낼게요. 청년의 꿈과 희망. 현재 시대의 정치인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국가는 임종 사망 멸망 직전이고 국민의 삶은 절망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번영으로 이끌 창조적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영혼이 젊잖아. 꿈과 희망이 살아있잖아. 청년들은. 육체가 쎄도 먹으면 소화를 시키잖아. 우리는 지금 이제 소화가 안 돼요, 지금.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해. 살만 피둥피둥하게 찌고. 그러나 청년들은 틀리잖아. 청년들이요, 깨어나고 각성하고 공부해야지. 대동단결하여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 주십시오, 청년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무궁한 발전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발전을 공동 번영을 위해 빛을 내는 젊은 청년들이 되어 주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머릿속에 나온 생각이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책임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 청년들의 꿈과 그들의 꿈과 희망과 말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 청년들은 세계 무대에서 인류 공영의 책임을 지고 자유 영혼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계의 문을 열어야 한다. 기성세대의 정치적 쓰레기에 질식당하지 않고 대동단결하여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세대가 될 때 한국은 다시 빛과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저 이익득 스승의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1시간 7분 동안 했네요. 감사합니다.